산과 물이 어때요? 그렇죠? 대립적인, 대조적인 속성을 갖게 되죠. 대꾸를 이루면서 동시에 대조의 구절이 되겠는데요. 자, 산은 옛산이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불변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옛물이 아니로다, 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산이 불변이고 물은 변화한다라는 건 이건 그 사물 자체가 속성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일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어떻게 물이 흐른다라는 현상 말고 그 물이라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그 물이 그대로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흐르고 있는 물은 어제 무르던 물이 아니라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겠지만 그 강은 한강이면 한강, 금강이면 금강 그대로의 그 강물이고 그 냇물이거든. 그 내거든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변화되고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물이라는 사물의 두드러진 관습적인 하나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주야에 흐르거든 밤낮으로 흐르는데 냇물이 있을 소냐? 그렇죠. 흐른다라는 속성에 의해서 옛날에 물이 있을 수는 없더라. 인걸도 물과 같아요. 인걸도 그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노메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산은 옛날에 산이 그대로 있는데 물은 옛날에 물이 아니로구나. 밤낮으로 흐르는데 어찌 옛날에 물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인걸도 또한 물과 같아서 가고 오지 아니하는구나. 그럼 황진이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산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볼 수 있죠.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 이 물이라는 것을 임의라고 놓고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자연물 변화하지 않는 산과 임을 대립적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어쨌거나 자신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신은 불변하여 님을 기다리는데 이 물과 같은 님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렇게 산과 물을 임과 나의 관계로 연결을 시키게 되면 이거는 무정한 임에 대한 원망, 그리움 이런 작품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걸을요. 그렇다면 이 인걸이 물하고 똑같으니까 임이라고 봤을 때를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걸을 임이라고 놓지 않고 더 확대시켜서 그저 사람 전체를 칭하는 거라고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어때요? 자연물 중에 산과 같지 않고 물과 같이 한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사랑 얘기라기보다는 인생의 무상함, 그죠? 인생의 무상함 인간 보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동시에 해보시면 좋겠고요. 임에 대한 그리움, 일단 표면적으로 이걸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먼저는 일단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해서 인생의 무상감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째 작품 들어가 볼까요? 신흠. 자, 신음하면은 뭐 우리가 앞에서도 작품을 봤었는데요. 개추곡사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인목대비의 폐위 사건 때 이것 때문에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유배지에서 이 시를 읊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유배된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읊고 있는지 볼까요?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자, 산촌에 내가 유배하고 있는 공간이었겠죠. 자, 산촌에 눈이 내리니 돌길이 묻혀 있구나. 자, 이 돌길이란 건 결국 뭐예요? 돌길이 묻혀 있어라. 돌길이라는 것은 즉 사람들과 나를, 그렇죠?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인데 그것이 눈에 의해서 묻혀버리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과 내가 단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여지 마라 날 찾으리 뉘시리. 여기 어때요? 그 단절이 더욱더 강화되죠. 살인문을 열지 말고 닫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단절을 자신의 의도로 해서 더욱더 공고히 하는, 강화시키는, 즉 속세와의 단절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밤중에 일편명월이 한 조각 밝은 달이 기버신가 하노라. 자, 친구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산촌에 눈이 내려서 이 산촌을 찾아올 수 있는 돌길이 눈에 쌓여 덮여버리고 말았구나. 살인문을 열지 말아라. 눈이 와서 돌길이 묻혔는데 누가 날 찾아올 수 있겠니? 밤중쯤에 그냥
떠오르는 달이 내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난 살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속세와의 단절 속에서 자연과 친화된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싸움 속에서 괴로움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유배지에 온 상태에서 당연히 할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지요. 자, 그래서 속세와의 단절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속세와의 단절을 나타내는 부분이 눈에 의해서 돌길이 묻힌 것, 그 다음에 나의 의도에 의해서 살인문을 열지 않는 것이며 자연과 친화적인 태도는 밝은 달이 내 벗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또 볼까요? 38번째 조식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조식하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그 두류산의 시인입니다. 그렇죠, 조식.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벼슬을 마다하면서 초야에 묻혀서 사셨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아무리 조정에서 불러도 나가지 않았던 그런 양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삼동에 배옷 입고, 삼동 아주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배옷을 입는다라는 얘기는 추움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벼슬을 하지 않은 것을, 외적으로 접근해서 벼슬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멸의 눈비 맞아 바위 동굴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구름 낀 변리도 쬐은 적이 없건만은 구름이 낀 햇볕조차도 쬐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해로부터의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추운 겨울에도 그냥 춥게 있었던 내가 눈비 맞으면서 지낼 때 구름 낀 햇볕조차 내가 쬐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구름의 그 해의 어떤 영향,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서산에 해지다 하니 서산에 해가 진다고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서산에 해가 진다고 하니 눈물겹구나. 자, 그러면 해에게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해가 진다는 것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그렇죠? 추운 겨울날 배옷 입고 바위 동굴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지내면서 구름이 낀 햇볕조차도 쬐은 적이 없어. 하지만 해가 진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접근해 본다면요, 여기에 서산에 해가 진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냐면 바로 조선의 중종의 승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동에 배옷 입고 아멸의 눈비 맞아 구름 낀 변리도 쬐은 적이 없다라는 것은 중앙의 관리로 등용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등용된 적이 없는 것은 조식이라는 분의 당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조정에 나가서 임금님을 모신 적도 없고 임금의 그런 은혜를 입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임금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덕목인 군신유의가 그대로 드러난 작품, 충성스러운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금에 대한 어떤 신의와 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선생님 생각엔 구름 낀 변리,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조정이 시끄럽고, 그죠? 정신 얼빠진 녀석들이 많으니까 난 안 나가, 이런 의지를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해가짐, 임금의 승하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김굉필. 자, 이름이 좀 특이하죠? 김굉필 할아버지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삿갓에 되롱이 있고 삿갓 쓰고 도롱이 있고, 이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우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장을 잘 갖추고 쇠우중에 호미 메고, 쇠우중 가는 비가 내릴 때에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미를 둘러매고, 산전을 흙매다가, 산전 뭐예요? 그 산에 있는 밭을 흙매다가 경작하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녹음이 우거진 그 녹음 뭔지 알죠? 나무 그늘에 누웠으니. 자, 열심히 일하고 또 쉽니다. 휴식을 취하죠.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워다. 목동이 소와 양을 몰고 지나가는 그 소리에 잠든 나를 깨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 목양이 우양을 몰아가서 나를 깨웠죠. 근데 이것이 기분 나쁜, 즉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는데 기분 좋게 자고 기분 좋게 깨는 것. 그런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삿갓에 도롱이를 입고 가는 비가 내릴 때 호미를 메고 산에 있는 밭을 열심히 경작하다가 녹음이 우거진 아래에 누워서 잠을 잤다. 그런데 목동이 소와 양을 몰고 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원 생활에, 한가로운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역시 뭐 참고적으로 김갱필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조선시대의 4대 사화 중에 하나죠. 무오사화 때 그 화를 입으셔서 유배를 뭐 가시게 되고 그 유배 시절에 쓰셨던 작품이 요 작품이 됩니다. 자, 무오사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역사 시간에 이미 다 공부를 했겠죠. 훈구파가 중심이 되어서 사화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쫓아냈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산군 시절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자, 그다음 정도전 굉장히 유명하죠. 조선의 개국 공신입니다.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뭐 이미 고려의 신하이기도 하죠. 고려의 신하이기도 한데 여러 번 유배를 가고 막 어려움을 겪다가 군사를 잘 키우고 있었던 그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다 이성계를 찾아가서 그의 이제 도움으로 그와 힘을 합해서 그의 도움으로 다시 이제 관직에 나서게 되고 그의 뒤를 밀어서 조선을 건국하게 한 뭐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런 인물이 고려 때 녹을 먹기도 했고 조선시대 때 녹을 먹기도 하고 공신이 되었으니까 무언가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선인교 날인물이 자하동에 흐르니. 자, 무슨 말이에요? 선인교 달입니다. 선인교의 뭐 자하동 쪽에 있는 달이겠죠. 선인교에 흘러내리는 물이 자하동 쪽에 흘러 들어가니 반천년 왕업이 500년 왕업, 바로 고려 왕조의 왕업이죠. 물소리뿐이로구나.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전반부만을 놓고 보면 인생 무상 맥수지탄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무너진 왕조에 대한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인생무상 맥수지탄이 이 작품의 중심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정도전이라는 작가를 생각해봐도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인물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요. 자, 보십시오. 여기 어때요? 옛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서 무엇하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초월하라. 극복하라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얘기. 항상 뭐예요? 초중종장에서 종장의 시상이 지배하게 되니까 여기에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너진 왕조의 무상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극복합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고려의 어떤 그 왕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새로운 왕조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선인교에 흘러내리는 물이 자하동 쪽에 흘러들어가니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구나. 자, 그래서 이 물소리뿐이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무너진 왕조, 허무하게 무너진 사라진 왕조의 그런 어떤 무상감을 무엇을 통해서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음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부분이 되겠고요. 하지만 그것을 물어 무엇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소리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구나. 아이야, 옛나라에 망하고 흥하는 거 그런 거 말해서 무엇하겠니? 지금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이런